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보복 공습으로 인한 사상자가 수십 명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테러라고 비난했지만 벨라루스까지 본격 참전할 것으로 보여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영토로 키예프라 불린 키이우는 독일군과의 격전이 펼쳐졌던 지역이기도 하다. 전쟁사에서 주요 포위 사멸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키예프 전투는 전쟁의 흐름을 바꿔놨는데 소련군이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키예프 전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독소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은 키예프 전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지난 10월 10일이었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미사일로 추정되는 폭발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키예프는 이 러시아 침공 초창기에도 굉장히 격전지가 됐던 곳인데요. 사실은 이 키예프가 독소 전쟁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이었습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의 하나였던 나치 독일과 소련의 전쟁. 오늘은 이 독소 전쟁에서 벌어진 두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남보람 박사님, 임철균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철균 연구원님은 처음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네. 군사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임철균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국방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있고요. 지금 국방정책학회 연구원 소속으로 지금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받고 계신 건데. 그렇죠. 예,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죠. 감사합니다. 많이 떨리진 않으시죠? 많이 떨리긴 하는데 박사님께서 워낙 재밌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부담은 많이 주셨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박사님은 그동안 잘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잘 있었습니다. 네, 딱 봐도 그냥 잘 계시신 것 같아요. 건강히 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독소 전쟁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독소 전쟁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 전투명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전명? 바바로사 작전이잖아요. 네. 네, 바바로사 작전. 사실은 누구나 들어봤어라고는 하는데 정확한 개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 정리부터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바바로사 작전은 1941년 6월 22일부터 1942년 1월 7일까지 진행된 나치 독일의 대소련 침공 작전명을 말하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침공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2,700km에 달하는 전선을 따라서 추축국의 38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소련을 침공을 했고요.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소련군은 약 400만 명 정도가 격파를 당합니다. 그 한마디로 독일이 소련을 전방위로 공격해 들어간 이 아예 전쟁의 시작을 바바로사라고 하는 거군요. 근데 그 시작에 바바로사, 왜 이걸 바바로사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짚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왜 학교에서 이거 외울 때 네. 외우기 쉬운 암기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는 보면 바로 바로 쏴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안 잊어먹겠네요. 근데 그거 바로 쏴 그렇게 외운 사람도 많은데 바로 쏴 이거 이태리어 공부한 사람들은 네.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요? 붉은 수염. 바바로사 이게 붉은 수염이란 뜻이고 옛날에 12세기 때 독일 출신 황제 프리드리 1세의 별명이에요. 근데 왜 독일 출신 황제의 이름을 갖다가 이 작전명에 붙였을까? 사실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이 사람이 독일 출신이고 나중에 로마를 점령한 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3차 십자군 전쟁 때 원정군을 이끌고 동방 정복을 하러 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동쪽으로 동진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도 나치 독일군 이끌고 러시아 쪽으로 간다. 소련 쪽으로 간다. 이것 때문에 붙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진짜 수염이 붉은색이에요? 네, 저기 보면 수염이 저렇게 붉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붉지는 않겠죠. 저 정도면 포도주 한번 빠지신 건데. 그러니까 정복 황제라고 그래가지고 저게 일부러서. 상대방의 피로 적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것이 이제 하나의 상징이고
저 위험, 저기 사진에서 보는 저런 위험에 걸맞은 역사적인 그런 전과를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바르바로사를 붙였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것을 히틀러가 주장해서 붙였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히틀러가 어렸을 때부터 바그너의 오페라 보면서 꿈을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환상 오페라, 민족주의 오페라 보면서.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지크프리드, 니벨룽겐의 반지에 나오는 지크프리드가 바로 이 바르바로사, 이 바바로사 황제를 모델로 한 거예요. 맞아, 지크가 약간 붉은색의 어떤 그 상징이야. 네, 그게 이제 중세 시대의 환상적인 어떤 세계의 상징적인 황제를 모델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바로사 황제였고, 그래서 히틀러가 어렸을 때 꿈을 그대로 자기 작전에 갖다 붙인 거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작전명에서부터 벌써 이거 거대하다. 동쪽으로 뭔가 뻗어간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380만 명이나 되는 병력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병력들을 하나의 축선으로만 이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축군은 이걸 세 개의 방향으로 진격을 시킵니다. 물론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당시 히틀러의 욕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해가지고 세 개의 집단군으로 편성을 해서 진격을 하는데, 북부 집단군은 목표를 레닌그라드로, 중부 집단군은 모스크바로, 남부 집단군은 키예프를 목표로 각각 진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집단군들의 최종 목표는 통칭 AA선이라고 하죠. 아르한겔스크 아스트라선을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사실은 뭐 소련의 땅 크기를 보면 한 군데로는 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북부와 중부, 남부 이렇게 세 방향으로 갔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크잖아요.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면 전장이 어마한 것 같은데 이 전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우리가 흔히들 전쟁을 얘기할 때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심취해 있으면은 사태를 좀 잘못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좀 양측의 전력을 비교하기에 앞서서 군사 이론 중에는 3대1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격을 하려면은 공자는 방자보다 최소 3배 이상의 전력이 더 우세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달성을 해야 공격을 해도 장차 작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일은 이걸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병력을 비교해 보시면요. 추축군은 아까 38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소련군은 현역만 530에서 550만 명 정도 됐어요. 이 현역들 제외하고 당시 소련에는 민병사단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민병사단 내에 있는 예비군 자원들을 신속하게 현역 자원으로 복귀시키는 기초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1,400만 명이에요. 우와. 550만 명 빼고 1,400만 명이 별도로 더 있는 거죠.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주요 무기 체계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전차, 야포, 항공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전차는 독일군이 3,300대에서 많이 잡아도 3,400대 조금 넘는 정도의 숫자,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소련군은 총 25,700대 중에 11,000대 가량이 가용을 했고요. 이 정도 숫자가 지금 서부 전선에 배치가 되고 있었어요. 야포로 넘어가도요. 독일 측은 많이 잡아야 7,200에서 23,435문 정도의 야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 측은 앞자리의 숫자가 다릅니다. 11만 7천 문 이상. 근데 여기에는 카츄사 로켓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네. 항공기도 지금 이때 독일군이 유럽 전선을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영국도 아직 굴복은 못 시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700대에서 4,300대가 넘는 항공기를 가져옵니다. 전체 독일군 항공 전력의 65%가 넘는 숫자였거든요. 이건 영어까지 갈아 넣은 거죠. 근데 독일군 항공기가 물론 메셔슈미트처럼 성능이 좋은 기체도 있었지만 소련군의 기체도 그렇게 질적으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물론 조종사의 기량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 소련군의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전투기들이 양쪽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19,533대 정도의 전체 항공기 중에 무려 9,000대가 넘는 항공기가 서부전선 5개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독소 전선에 가장 가까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게 3,140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임영구님이 처음 지금 출연하셔서 네. 지금 뉴스멘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너무 낮게 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요? 저희가 뭐 중동 전쟁에서도 그렇고 사실 여러 차례 여러 전쟁에서
숫자가 3배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이집트군이 아무리 좋은 탱크 있으면 뭐합니까? 쏴서 맞추지는 못하는데 소련군이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이크 타이슨과 예? 중학생 복서가 붙으면 중학생 복서가 100명이 돼도 못 이길 거예요 아마. 그 이런 느낌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질적 비대칭성이 소련군이 독일군에게 서전에서 그렇게 썰려 나가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사실 뭐 유럽에서 예전에 뭐 많은 풍자 그림도 있고 했는데 히틀러와 스탈린이 이렇게 안고 있는데 히틀러는 손에 칼을 쥐고 있고 뭐 이런 풍자 그림도 있고 했었는데 들어갔어요. 네, 일단 뭐 히틀러가 뒤를 치고 들어갔는데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1941년 6월 22일에 바바로사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전체를 볼 수는 없고 네. 공군을 좀 집중을 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처음에 나간 게 새벽에 공군이 나가가지고 그 소련 공군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공군의 운용이라는 게 독립 공군도 없었어요. 육군의 그냥 밑에 있는 하나의 병과 정도의 느낌이었다고요. 그런데 공군이 먼저 출격을 해서 뭘 하냐면 소련 공군 기지, 그다음에 지상 활주로에 있는 소련 전투기들을 박살을 내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그렇게 박살을 내는 게 소련 공군기 한 1200대를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1200대를 초장에 못 쓰게 된 거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박살을 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독일은 전장을 판단하는 그 개념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역전의 명수이기도 하고 이미 공중이라는 3차원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군이 육군의 하수로서 근접 항공 지원이나 아니면 뭐 방어 지원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상대국의 항공기를 다 때려 부셔서 공중 재패권, 우리가 제공권 하는데 그 공중 재패권을 먼저 달성해야 된다. 이러한 작전을 구현해냈던 것인데 우리가 이게 요즘 얘기하는 인터딕션이라고 해서 이게 항공 차단 작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비로소 성립된 개념을 이때 이미 실현을 해버린 거예요. 개념도 없는데. 거기에 전술적으로는 특기할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독일 공군하고는 다르게 소련 공군은 기체에 무전기를 갖고 있는 기체가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지휘관들하고 이제 워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자 하는데 날아 올랐을 때는 상공에서 상황이 다르잖아요. 전술 기동의 경직성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싸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권이 그렇게 매스게임 중요하죠. 여기는? 밑에서 막 움직여가지고 오, 른, 짱! 막 이러는. 한꺼번에 눈치를 움직이는 그게 거예요. 안 되니까. 방금 이 얘기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게 어. 집단으로 움직이고 집단으로 움직이지만 눈치 보면서 해서 실제로 의사소통은 없는 거거든요. 말 안 하고 입 꼭 닫고 이 바바로스 작전 초기에도 그렇고 소련군 내부가 어떤 상황이냐면 입이 있으되 말하지 않고 말을 했으되 못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들이 경직돼 있었던 거예요. 스탈린이 너무 무서우니까. 네,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경직된 상태에서 지금 기습을 받았으니까 더더욱 경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장의 지휘 통제 체계가 완전히 마비되고 내가 기습을 받았다고 전파를 못 하니까 심리적으로 하고 싶지도 않고 무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초장에 완전히 부대가 그야말로 마비가 돼버려요. 민채 씨 초창기하고 비슷하네요. 지금도 약간 여기 스탈린이 없는데 민채 씨는 왜 이렇게 감식되는 거예요? 늘 그렇죠. 네. 네, 독일이 준비를 많이 했다지만 소련이 진짜 한순간에 너무 무너진 거 아니에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인 마비도 있었고 또 공격을 받았으면 공격을 받았다고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전파를 안 하고 못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소련에 보고가 들어갔어요. 독일군은 소련을 공격할 것이다. 심상치 않다. 그리고 공격을 하려면 처음부터 기습을 당했다고 말은 하지만 뻔히 오는 거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련도 알았다고요. 그런데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보고를 못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스탈린이 야, 그거 얘기하지 마, 꺼내지 마. 너 말이 씨가 된다 이걸 했어요. 히틀러가 절대 안 온다고 약속했다니까? 근데 네가 말을 꺼내서 오면 어떡할 거야? 너 그 얘기 한 번 더 하면 네 책임이야. 이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탈린이 중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커서 사실은 이 사람은 정신병자잖아요. 의심병도 있었고
6.25 전쟁 때도 그러는데 결정적일 때마다 어디 숨어갖고 나타나질 않아요. 잠수를 많이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겁나는 거예요, 자기도. 여러 가지 상황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지금 이 와중에 나 암살하면 어떡하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날 거라고 얘기하지 마. 모여 있다고 얘기하지 마. 공격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 옆에 전파하지 마.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장군, 첩보 제공하는 그 라인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와해가 돼버린 거죠. 우리 뉴스멘터리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역사와 전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알죠. 인간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본다. 결국은 소련도 그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좀 봤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아니 근데 독일이 공격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했죠. 네, 500km, 400km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계속 날아오거든요. 특히 뒤에 얘기하겠지만 구데리안 장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는 모스크바로 공격하고 싶었는데 밑으로 가서 좀 도와주고 오라니까 빨리 밑에 도와주고 다시 모스크바로 오려고 500km를 그냥 며칠 만에 돌파해버려요. 이러한 속도는 전쟁 초기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바바로스 작전의 장면 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공격하는 이 남쪽 지방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쪽에 원래 있었던 게 서부 전선군이에요. 우크라이나 방면 키예프를 결국 지키고 있는 거는 그 앞에 소련의 서부 전선군이거든요. 이 서부 전선군이 처음에 독일군의 공격을 받는데 공군 공격받고 포병 공격받고 기갑군이 마치 쑤시듯이 확 들어와서 지나가 버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전쟁 한두 차례씩 다 해본 보병이 와서 소련은 엄청나게 공격을 하잖아요. 개전 3일 만에 처음에 제1전선에 있는 병력들의 30% 정도가 소위 무력화돼 버려요. 키예프 전투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미 격전을 치르고 이만치 온 거거든요. 지금 현재 키예프를 지키고 있는 이 소련의 군대들은 격전을 치르고 나서 전투력 자체가 70%밖에 안 남은 부대예요. 거기서 30%가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들이 평하기를 한 8일 정도 지났을 때 제2전선도 그냥 숭숭숭숭 다 뚫려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서부군이 맞선 것은 사실 그 독일의 중앙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군이었고. 네. 근데 서부 전선이 괴멸됐어도 아니 남서 전선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스탈린의 오판이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독일의 가장 강력한 부대하고 소련의 서부 전선군이 맞서 싸웠잖아요. 근데 서부 전선군은 군사용어로 따지면은 보조 노력 방향이었어요. 소련의 주력은 남서 전선군에 배치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서 전선군 사령관 키르포노스는 스탈린의 그런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저기서 독일군이 공격할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본인한테도 지침이 계속 방어작전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독일군의 준비 상황에 맞춰서 경보 단계별로 준비 태세를 상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후방에다가 독일군의 대규모 기갑 부대하고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자기도 대규모의 기갑 집단을 만들어요. 기계화 군단을 집결 보유를 합니다. 문제는 이게 공습을 너무 의식을 해가지고 너무 후방에 배치한 거예요. 400km나 떨어져서. 400km 뒤에 기갑부대를 설치했다고요? 네. 왜냐하면은 초전에 기습을 받게 되면은 자기들 공군이 썰려 나갈 것을 이 사람은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초전에 중요한 전력인 기갑 전력들을 보유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후방에 배치했는데 너무 뒤에 배치한 거예요. 400km면 야 독일군이 온다 들어와 라고 하면 12시간 걸리는데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400km 뒤에 있던 부대들이 반격 작전을 위해서 이동하다가 독일 공군한테 계속 공습을 받아요. 이 반격 작전, 남서전선군이 실시한 반격 작전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전선군 차원의 반격 작전이. 이때 동원된 부대가 북익으로는 제5군, 제9기계화 군단, 제19기계화 군단까지 해서 가고요. 남익으로는 제15, 8기계화 군단이 역습을 갑니다. 근데 이게 전체 전력이 다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역습 작전의 소련 측의 원문 1차 사료를 보면은 역습 작전의 주력 부대는 소총병 군단 3개였어요. 근데 이 소총병 군단 3개가 차량이 다 보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이 어느 부대는 좀 많이 가 있고 네. 어느 부대는 한 10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착을 못 한 거예요. 공격 시켰잖아요, 저걸. 그 기계화 군단 자체도 전차 말고는 트럭이 부족해가지고
뭐 보병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기계화 군단이라고 전차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차들만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이 전차들만 가지고 역습을 갔는데 이제 그게 한계였던 거죠. 보병 없는 전차는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데. 맞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독일은요, 정말 우리는 뭐 신이 보호하는 분들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프랑스 뭐 전 유럽을 다 깨고 소련도 만나자마자 그냥 다 초전박살. 그렇죠. 지금 히틀러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남서 전선군이 지금 어느 정도 선전을 해가지고 한번 막혔잖아요. 네. 이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서부 전선군 무너졌다는 그 보고 듣고 눈이 돌아간 거예요, 히틀러가. 프랑스 사실은 그렇게 빨리 무너지라고 기대 못했는데 항복해버리고 소련 쪽으로 기술을 돌렸는데 처음에 8일 만에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야, 이거 신이 내려준 소명인가 보다. 나한테 뭔가 있나 봐. 그래서 히틀러가 이때부터 콩알 새듯이 이 부대 저기다 갖다 놔. 이거 어디 있어? 이거를 시전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참 저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책을 저지르냐 하면 일단 시작할 때 부대를 셋으로 크게 나눠 놓은 것도 사실은 실책이에요. 모스크바로 진득하니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스크바 앞에 다 도달했는데 모스크바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히틀러는 이때부터 뭐 하고 싶냐면 병정놀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식량을 먹고 스탈린그라드에서 공업지대를 먹고 레닌그라드 상지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잠깐 멈춰! 이거 한 거예요. 전방위 압박으로 가자. 그렇죠. 그리고 모스크바 잘 가고 있는 부대 그거 빼가지고 우크라이나 도와주라고 지금 구데리안을 보내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빨리 진격을 한 거 역시 독일 무기가 앞섰기 때문이겠죠? 당시 양측 무기 체계는 어땠어요? 근데 이게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차 전력이 오히려 더 독일이 열세했다고. 이거를 무기 체계에만 초점을 사실 맞추면은 좀 초점이 빗나갈 수가 있는데, 당시 물론 T-26 경 전차도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군에서는 전차와 포병이 오히려 소련이 더 우세했습니다. 장비, 무기 체계만 가지고 보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APCR을 비교를 하면 돼요. APCR은 고속 철갑탄을 의미하는 단어의 약자거든요. 소련군 전차는 76.2mm M194의 포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쏘는 고속 철갑탄은 1000m에서 6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어요. 500m에서는 한 92mm 정도. 그러니까 500m 안으로 들어오면은 독일군 3호, 4호 전차는 다 깨트릴 수 있는 거고 1000m에서는 3호 전차도 깨트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전차가 지금이나 이동하면서 사거리 전투를 하지 이 당시는 무조건 멈춰서 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격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기동해서 점령해서 쏴서 깨트리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길수록 당연히 유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서서 노리고 있는 소련 전차가 더 유리하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은 이 소련군 전차를 아까 장갑이 더 두껍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통력도 더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소련군 전차를 격파를 하려면 500m 안으로 접근해가지고 측방이나 후방을 쏘던지 아니면은 88mm 대공포가 설치되어 있는 보병들이 매복한 살상지대로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격파를 하던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대숙청을 단행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연대장급 이하 지휘관 지휘자들의 전술적 역량이 크게 떨어집니다. 글만 읽을 줄 알면 다행인 수준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던졌다 하면은 막 이렇게 낮게 오는 거예요. 그 전술적 역량 차이가 또 하나의 비대칭성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소련군 지휘부 내에서의 자중 질환입니다. 군사 이론에 대한 대립이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는 스벤친이라는 유명한 군사 이론가가 있어요. 작전술이라는 개념을 만드신 분이고 다른 하나는 투아체프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벤친은 먼저 방어를 한 다음에 역습을 가자. 우리 소련의 광대한 영토로 끌어들여서 전력을 소모시키고 우리가 역습을 해야 이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투아체프스키는 무슨 소리냐. 무조건 공격해야지. 뚫고 들어가야 돼. 근데 이때 소련의 공식적인 교리는 종신공격전이었어요.
그거를 채택해서 기계화 부대도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는 종심 공격전을 위해서 직결 부여가 돼 있는 거예요. 아, 그것만 연습한 거군요. 네, 그걸 연습했죠, 공식적으로. 근데 전쟁에 임박해 오니까 스탈린이 뭐 아무것도 하지 마, 전파도 하지 마, 뭐 어떤 빌미를 주지 마 하니까 방어지대 설치를 못한 거예요. 그 종신 공격만 배운 이 기갑 부대한테 네. 방어해, 나랑 움직이지 마, 방어해.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주커프 장군이라든지 이제 뒤쪽에 나오겠지만 티모센코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종신 공격전을 주장을 하거든요. 핀란드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네. 근데 스탈린이 채택을 한 건 바실리에프 소장의 방어 작전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일선 지휘관들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 앞에 지뢰지대 설치도 못했는데 위에서는 방어하라고 하고 우리 애들이 알고 있는 건 공격인데 공격이야 방어야 이 물러서면 숙청인데 이 생각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전장이 시시각각 변할 때마다 나오는 호기가 다 다른데 호기를 다 놓치는 거죠. 그 생각밖에 못하니까. 그게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으로 전술적인 식견에서 봤을 때는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다.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네. 흔히들 독일군만 보급이 어려웠다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네. 소련은 방어하는 측이니까 네. 좀 더 낫을 거야.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바바로사 작전 초기 단계에서는 양측의 보급의 어려움은 동일했습니다. 아. 독일군도 원정 작전을 하니까 소련이 한번 항복할 때 뭐 100명, 200명이 아니라 네. 30만, 40만씩 항복하잖아요. 네. 이 포로들을 관리하면서 전투를 해야 되니까 네. 독일군도 머리가 아프지만 소련군은 초전에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한 속도로 전방 전선이 다 쓸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추진 보급소에다 물자를 이렇게 쟁겨놨는데 아. 병사들한테 분배할 시간도 없이 거기까지 다 쓸려 나간 거예요. 아. 그게 독일군 손에 떨어지기도 하고. 독일군이 딱 도착했더니 어이, 야, 밥 좀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쓸려 나간 물자만큼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스크바는 멀고 아. 똑같이 어려웠던 거죠.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사실은 이 뭐 질적이나 수적으로는 소련군이 전혀 밀리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군사 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했고 그리고 전략 자체를 잘못 선택했고 그리고 초전에 박살난 것이 보급까지 어렵게 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사실 얘기해 볼 키예프에는 소련군이 어떻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키예프에는 키예프 특별 군강부라는 사령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방어하는 사령부인데 그 사령부 예하 병력이 한 8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어 작전 계획에 의거해서 배치를 한 게 아니라 뭐 우만이라든지 어리석 남서 전선군이 다 깨져서 이제 들어오니까 초전에 서전에 뭐 선전한 건 이미 넘어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깨지기 시작하니까 패배 소식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네. 병사들이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방어 작전 계획에 따라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키예프 안에 모아놓은 거예요. 어디 보내면 다 흩어질 것 같으니까. 그 상황에서 병사들의 사기는 땅으로 떨어졌죠. 거기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공산 소련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예전에 홀로도모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얼마나 곡창지대입니까? 거기서 5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숙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은 공산 소련이라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네. 방어 작전을 도와줘야 되는데 군민이 하나가 돼서 방어 작전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숫자를 좀 봐야 돼요. 네. 옹기종기 모여서 멘트를 파고 들어갔어도 네. 일단 지금 80만 네. 그리고 지금 전선에 80만이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전선에는 그래도 20만이 있단 말이죠. 네. 그 20만을 깨트리기에는 독일도 지금 그렇게 강한 군대가 온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미 전력도 많이 딸려 있고. 그러니까 중앙군이 아직 넘어오진 않고. 네, 그렇죠. 그죠? 남부군만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지 간에 히틀러가 잘 가고 있는 부대 머리끄댕이를 붙잡아 가지고 네. 지금 못 가게 했는데 이때 그 육군 참모총장 할더가 일기장에다 이렇게 써요. 와, 오면서 12만 깼는데 그 사이에 12만 만들어놨다. 아.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소련은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소련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우리 인구 2억에 지금 전차 나오면 이거 살아 있는데 지금 소련으로서는 병력 갖다 붙이고 전차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무시무시한 농담처럼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10집에 한 집씩 군인 될 사람 나와.
깨졌어? 자, 5집에 한 집씩 나와. 이런 식으로 군사를 모집하면 항상 그만큼의 군대가 모여 있다라고. 아니 더 모인다고 막 이런 얘기. 네. 그렇죠. 그게 지금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상황은 소련군도 뭐 녹록치 않은 상황, 독일군도 녹록치 않은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앞서 남서전선군이 꽤 선전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1기갑 집단의 선봉 부대 중에 하나가 3기갑 사단이라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가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선두 부대가 전멸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꽤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 집단군 사령관 윤트 스텐트가 이걸 고민을 하죠. 우리가 이거를 우리 전력만으로 할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상급 부대인 독일 육군 최고사령부에 보고를 합니다. 총통각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니까 그 병정놀이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틀러는 총통지령 33으로 제6군, 제17군, 그리고 제1기갑 집단이 키예프를 점령해라. 11군은 크림반도와 동강을 따라서 계속 진격해라. 그 간격을 루마니아 3군단하고 3군단이 메우고 루마니아 4군단은 오데사를 계속 공략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줍니다. 근데 이렇게 지시를 줬다고 해서 거기 있는 20만, 80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기존 전력이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중부 집단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구데리안이 지휘하고 있던 이 기갑 집단을 빼내고 이 기갑 집단 받고 2군 더해가지고 2군까지 빼내서 내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구데리안 장군 입장에서는 가슴을 치죠. 모스크바가 눈앞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데리안을 달래주려고 부대 명칭을 이 기갑 집단에서 구데리안 기갑 집단으로 변경해가지고 달래줘서 데리고 옵니다. 그게 사실 참 달랜다고 될 일인가도 싶긴 한데 정말 앉아가지고 체스판에 말 두듯이 그래 얘 일로 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때 미움받아요. 그 병정놀이 하는 거 보고 승질 내서 갖고 미움받고 그래서 뭐 승질 내니까 그 구데리안 군단으로 이제 부대 명칭도 주고 사실 그거 군에게 영예로운 일이잖아요. 안 좋아해. 그렇게 하면 이제 알겠습니다. 총통 제가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온 사령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 히틀러가 무슨 생각하냐면 아 얘는 정치 전략을 모르는구나. 작전 전투만 아는구나. 근데 지금은 작전 전투할 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히틀러가 진짜 참다 못 참아서 이건 명령이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구데리안이 여기서 또 신화를 하나 쓰죠. 빨리 거기 키예프 점령하고 다시 모스크바로 오고 싶어가지고 500km를 미친 듯이 뚫고 지나가요. 참 구데리안으로서는 참 굉장히 힘겨운 지금 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또 이 키예프 내 소련군의 사기는 또 어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멘트를 뚫고 내려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지휘관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키예프 특별 군간부의 원수였던 부돈니 원수, 사령관이었던 부돈니 원수, 그리고 뭐 기타 참모들 전부 다 철수를 건의를 합니다. 근데 모스크바의 지시는 안 돼, 무조건 사수해 라고 하면서 철수를 건의한 원수를 잘라버려요. 어이구야. 최고사령관을 거기서 경질시키고 우와. 최고사령관 자리에 국방위원이었던 티모센코 장군을 앉힙니다. 그러면은 지금 포위 선멸전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전선이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갓 부임한 사령관이 부대 장악도 안 됐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티모센코가 물론 그 사람의 인생을 걸어온 족적을 살펴보면 역전의 명수긴 합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기마부대의 장교로 들어갔다가 핀란드에서도 정말 핀란드 군하고 잘 싸운 몇 안 되는 소련 장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고 한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티모센코도 철수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습니다. 키예프에 10월 10일 여러 수차례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정말 참 많은 키예프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근데 이곳이 바로 독소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키예프 전투 한번 시작을 해보죠. 키예프 전투는 포위 선멸전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포위 선멸전이라는 게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몇 번 없어요. 탄넨베르크 전투라든지 뭐 아니면 카네이 전투라든지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 키예프 전투가 들어간다. 이 키예프 전투의 포위 선멸전을 완성한 것이 누구냐면 결국은 구데리안이 완성했는데 구데리안하고 말터 모델의 합작품입니다. 말토 모델이 이끄는 제3기갑사단이 키예프 일대를 연결하는 이 포위의 고리를 완전히 장악을 함으로 인해서 포위 선멸전이 시작되는데 이게 시간으로는 9월 16일이에요. 9월 16일에 일단 포위망을 완성해 놓고 가둬놓은 쥐를 잡듯이 지금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9월 16일에 포위가 되자마자 소련군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을 쳐요. 지금 소련군이 믿을 곳이라고는 병력 보충 그리고 새로 도착할 전차뿐이잖아요. 근데 이제 포위해놓고 제공권도 완전히 독일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죽으란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티모셴코가 스탈린에게 철수를 건의했는데 일단 스탈린이 연락이 안 되고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무조건 전선을 지켜라. 거기서 나오지 마라. 티모셴코, 너 우크라이나 출신이잖아. 네 땅 네가 지켜야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다시 한번 머물게 되면서 철수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요. 철수라는 건 기회 놓치면 꽝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포위 선멸전이 가장 큰 전과 확대라고 흔히 끔찍한 말로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사상자를 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또 다쳤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철수 시기를 놓치면은 끝이거든요. 근데 이때 계속 시간 질질 끌다가 9월 19일부로 키예프 특별군강구의 총참모장이었던 샤퍼슈니코프라는 분이 스탈린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다가 야 그러지 말고 이 퇴각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키예프에서 약간 빠져나와서 푸셀강까지만 가. 이렇게 문서로 명령을 하달해 줍니다. 그제서야 이제 퇴각이라고 예하 부대한테 지시를 하달한 거예요. 근데 후퇴라는 단어가 하달되자마자 사실 모든 군사 작전에서 제일 어려운 게 후퇴 작전이거든요. 그렇죠. 접촉 부대가 싸우고 있을 때 일부 부대가 뒤로 가서 전선을 확보하고 이 싸우고 있던 부대가 다시 교대로 이동해서 뒤로 가서 또 전선을 확보하고 이렇게 교대로 이동하면서 부대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연전을 펼치면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직적 체계 없이 후퇴라고 하자마자 방탄모 던지고 총 집어 던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포위망에서 빠져나간 병력이 10만 명밖에 안 돼요. 아니, 지금 80만 플러스 뭐 X 해가지고 한 100만 되는 거잖아요. 대충 그 정도 되죠. 공식 근데 기록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포로가 66만 명 한 방에. 네. 그건 포로도 아니잖아요. 전사자만 60만 20만 명입니다. 그 포로가 뭐 곱게 잡혔겠어요. 다 중상자들이겠지. 그럼 60만 명 정도가 포로가 되고 여기서 완전히 소멸된 게 제5군, 제21군, 제26군, 제37군이 이건 재생도 못되게 완전히 전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38군, 40군은 재편성이 어려울 정도의 괴멸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무너진 거죠. 키예프 특별군강구는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히틀러가 실수해서 네. 소련군이 아주 어려운 시간을 벌고 재정비를 한번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소련이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렇죠. 요 병력 철수시켜서 네. 다시 한번 제3전선 정도 네.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 죽고 다 포로 잡히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한 번 더 놓친 거죠. 근데 참 이 후퇴를 하면서 이 병력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은데 예전에 그 한국에서 미국군이 그걸 후퇴를 정말 멋진 후퇴를 한번 보였던 게 장신호 선수였었죠. 정말 그 후퇴 작전이라는 건 내가 내 동료를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뒤에 남아서 가라고 하고 버티는 거니까 이런 식의 후퇴를 했으니 당연히 군이나 뭐 정말 여러 기록 뭐 남은 이야기로 남은 뭐 것들 참 끔찍한 이야기 많이 남았겠어요. 그렇죠. 보통 끔찍한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그 사실 그 키예프 특별 군강부라는 게 어떤 러시아 본토에서 온 병력들보다는 그 지역에서 징병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다 어떻게 보면 이웃 주민들이
60만 넘게 포로로 끌려가고 2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사태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후방을 이렇게 공격당해서 도륙당한 사태가 인류 전사에 몇 개 없거든요. 정말 끔찍한 사태입니다. 자, 이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구데리안이 신났습니다. 돌아가야지 중부로. 예, 위대한 전투에서의 승리였다라고 자기 일기장에 적었고요. 오. 히틀러도 지금 너무너무 신났어요. 네.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투에서 이겼다 이렇게 히틀러가 말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쯤 한번 성찰하고 반성하고 잘못된 것은 없나 돌다리를 두들겨야 되는데 너무 지금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 버린 거죠. 너무 잘 됐어 사실은. 네. 그 전에 저런 게 실패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잘 돼버렸네. 네. 그 사이에 한 번, 두 번 놓친 기회를 소련은 이제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소련은 지금 다음 전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 바로 저 부분입니다. 독일이 지금 몇 달 동안 한두 달 거쳐서 지금 소련군 400만을 깨부셨지 않습니까? 네. 이 동안에 소련은 모스크바하고 레닌그라드에 광대한 방어지대를 설치할 천금 같은 시간을 얻은 거예요. 그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악착같이 또 군수공업 시설을 뜯어가지고 옮깁니다. 소련군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뭐 뜯어가는 거. 그 특기를 살려가지고 우랄 산맥 동쪽으로 다 뜯어가 옮겨버린 거예요. 아까 1,400만 명의 이제 기초구사 훈련을 받고 있는 장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500만의 병력이 이 동안에 준비가 되고요. 400만 깨부셨는데 500만이 지금 준비가 된 거고요. T-34 전차, 뭐 KV-1 전차, 뭐 122mm 야포 이런 것들이 붕어빵 찍듯이 찍혀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이때 놓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놓쳤죠. 그러니까 아까 구데리안이 왔다 500km 돌아갔다 했잖아요. 네네. 왔다 돌아가는 길이 라스푸티차가 이제 절정이 된 거예요. 아이고요. 도로가 다 진흙탕으로 덮여버린 겁니다. 500km 가는 뻘밭을 헤치면서 네. 그 군대가 다시 갔는데 거기서 그 보급품 나르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독일에서 소련으로 오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상군의 군수 보급의 대부분의 소요는 기차, 철도가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독일하고 소련은 근데 철도의 궤도폭이 달랐어요. 이거를 베를린에서 출발했다고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하. 차량이나 우마로 또 실어 날라야 되는데 지능 뻘밭을 헤치고 가야 되니까 보급도 안 되죠. 또 겨울이 추위가 일찍 찾아왔어요. 이 해에 따라서. 아직 동기피복이 분출도 안 됐어요. 다 지금 하복 입고 있는데 네. 추위가 왔군요. 총이 이제 윤활유가 부족해요. 아. 전차가 막 시동이 잘 안 걸리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데리안 장군이 태풍 작전이라고 해서 네. 진짜 태풍처럼 몰아쳐가지고 모스크바를 한번 쓸어버리겠다라고 했지만 광대한 방어지대, 딸려오지 않는 보급품, 보충되지 않는 신병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작전에 실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실패의 원인이 키예프에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 큰 비극이 이 다음에 키예프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독일군의 우크라이나 유대인 학살입니다. 이 당시에 키예프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유대인이 한 15만 명 있었는데 이 중에서 6만 명을 분리를 해내서 키예프 외곽의 산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중에서 3만 4천 명을 이틀 동안 쉬지 않고 쏴서 죽여요. 아이고. 그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속 어쨌든지 간에 독일군이 주둔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 학살 부대를 보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 그다음에 러시아인, 집시,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 소수자들 다 모아서 거의 15만 명, 어떤 곳에서는 20만 명까지를 학살을 한다고 그래요. 이 비극이 일어났던 역사를 잊지 않고 우크라이나인들이 다시 나중에 힘을 모아서 키예프를 자기들의 수도로 복원시키는 데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예프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중심지가 되었고 인구도 거의 300만에 육박하는 큰 도시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다시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미사일이 떨어져서 지금 민간인 사상자만 40여 명이 한꺼번에 발생했다고 하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100명 가깝게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그것이 진실이다. 그리고 평화를 원하거든 정말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구나. 전쟁을 많이 겪었다고 해서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쟁에 대비해야 평화를 누릴 수 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알아야 되고요. 전쟁을 알고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전쟁을 알기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소 전쟁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키예프 전투를 통해 대규모의 소련군을 격파한 독일군은 기세를 몰아 크림반도까지 진격한다. 하지만 키예프 전투를 통해 시간을 번 소련군은 대규모 병력을 준비해 반격을 시작한다. 전략적 요충지인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서 양측은 물러설 수 없는 전투를 펼치는데 크림반도와 흑해를 차지하기 위해 독일과 소련이 세바스토폴에서 벌인 공방전은 무엇인가? 독소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은 세바스토폴 공방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전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